자,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쌍그룹의 김석은 회장입니다. 아하, 화려하시네. 쫙쫙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예. 쌍그룹 김석은 회장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일단 프로필부터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945년 4월 서울에서 태어난 김석원 회장은요, 고등학교 졸업 후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아하, 미국으로 가죠, 대부분. 이후에요,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수학 석사를 따게 됩니다. 그리고 1974년엔 스키장 사업을 시작하게 돼요. 1년 뒤인 31살에 쌍그룹 회장으로 승진하게 됩니다. 야. 서른하나. 그리고 제15대 국회의원으로도 당선이 된 아주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이사항 칸은 비어 있는데 저거는 뭐예요? 저게 아마 재벌 자제들 중에서는 거의 유일무이할 거예요. 저 특이사항에 채울 수 있는 내용들이. 뭐죠? 전혀 상상도 못 하실 건데. 남진 씨죠. 남진 씨가 탑스타 연예인들 중에서 또 유일무이한 게 하나 있어요. 해병대. 맞아요. 월남전. 월남전 참전하셨잖아요, 남진 씨가. 네, 베트남으로 드셨죠. 그죠. 그런데 김석원 회장도 월남전에 참전했어요. 해병대로. 금수전대? 그러니까 통계를 안 내봐도 재벌 2세, 3세들 중에서 해병대 자원에 입대한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했었죠. 아쉽게. 10개월이나. 이 회장님이 요즘 표현으로 하면 덕후입니다. 아, 그래요? 무슨 덕분에? 어떤 덕후죠? 자동차. 네, 자동차. 중에서도 아버지가 지프차를 타셨대요. 그게 이제 13살 때였는데 18살에 바로 면허를 따서 차를 2대를 사는데 뒤에 보이는 이 18살에 포르쉐.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머스탱, 오른쪽이 포르쉐 959라고 하는데 이 머스탱 같은 경우에는 면허를 따자마자 샀던 차래요. 당시로서는 드림카였다라고 하네요. 야, 난 면허 따고 차가 없었는데 한동안. 그건 당연한 건 다들 일반적인 거고. 차가 이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너무 예쁘죠? 예뻐요. 저 차를 사고 6개월 만에 사고가 납니다. 예. 빗길에 사고가 나서 운전 교습을 그래 받겠다라고 해가지고 레이싱 스쿨에 들어가셔가지고 아니, 야, 클래스가 달라요. 예. 빗길의 사고가 그것 때문 아닐 텐데. 그 레이싱 스쿨에 들어가서 그 또 자동차를 또 배워가지고 수료를 하셨다고 하고요. 자동차에 빠져 있는 사람이니까 거기에다 이제 카 레이싱 기술까지 익혔으니까 어떻겠습니까? 날아다녔겠죠, 뭐. 웬만한 레이서들이랑 겨뤄도 자신 있다. 의수대고 다녔다라고 전해집니다. 요 옆에 있는 차, 요게 이제 포르쉐 959. 이게 우리나라에 딱 3대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 최초 오너가 바로 이 김석원 회장. 김 회장이 1986년에 동자동차를 인수하거든요. 그때 동자동차가 뭐 현대랑 대우는 한참 밀릴 때였는데 이 차를 좋아하는 이 김 회장이 냅다 인수를 해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차를 왜 들여왔냐? 연구개발. 연구개발 명목으로 이 포르쉐 959를 산 겁니다. 뭘 연구하셨을까? 그래서 인천항에 딱 도착하자마자 이 쌍차 직원들이 이제 달려갔죠. 이제 인수를 하고 우리도 집에 택배 도착했습니다. 문자 오면 설레잖아요. 그럼요. 빨리 집에 가서 이거 열어봐야지. 바로 곧장 인천으로 간 다음에 이 차 타고 집으로. 근데 솔직히 이 취미도 재력이랑 시간이 받쳐줘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자동차를 좋아하니까 회사까지 인수하고 뭐 일과 취미를 다 잡은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쌍문 김석원 회장의 아버지죠. 김성곤 회장이 세운 회사였는데요. 네네. 김석원 회장이 하고 싶은 거 다 했던 것처럼요, 김성곤 창업주도 이것저것 다 해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전자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공부를 잘해서요, 보성전문학교 상과를 졸업하게 됩니다. 졸업 후에 공무원도 해보고요, 은행에서 일도 해봤다고 하는데요, 1939년 27살에 비누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쌍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운이 좋았던 거라고 말하고 싶지만 감이 좋았던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둘 다. 당시에 이제 일본이 이제 39년이면 이제 전시체제기잖아요. 이때 이제 중요산업 통제령이 내려져 있는데 생활 필수품 공급이 부족해졌을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김성곤 회장이 이제 조사를 해보니 이게 비누 생산이나 판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원료 조달의 문제라는 거를 좀 파악을 한 거죠. 특히나 이제 전쟁 말기가 되면은 이 만주에서 생산되는 대두유가 일본으로 못 넘어가서 이게 다 조선으로 넘어오거든요.
식민지 조선에 이 물량이 확 풀린 거죠. 물량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이걸로 내가 비누를 만들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으니 운도 좋지만 감도 좋았던 거예요. 근데 그 감이 해방 후에 요게 빛을 발하게 됩니다. 해방 후에 원료 보급로가 다 끊기다 보니까 미리 이렇게 사둔 원료가 완전히 이제 독점을 할 수 있는 그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그냥 쓸어 담게 된 겁니다. 대기업 창업주들 보면 사업 하나만 또 파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김성건 회장도 그랬었나요? 뭐 당연하죠. 그러니까 비누로 돈 벌어서 그건 이제 시드머니로 해서 이제 문어발식 확장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신문사 샀어요. 하하. 보험사도 만들었어요. 아이고. 방직회사. 아, 그때는 네. 방직이죠. 그래서 그 돈을 벌어서 뭘 하냐면 62년에 시멘트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시멘트가 어디서 나냐면 강원도 영월 뭐 이쪽에서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강원도 영월 서면 거기에 쌍용리 여기다가 시멘트 공장을 세워요. 그래서 회사 이름을 쌍양회라고 짓는 겁니다. 아 그래요? 나는 쌍용이래. 성용, 거룡, 당용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용이구나. 쌍용.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쌍 더블 드래곤 뭐 이런 네. 거 용 두 마리가 있나? 무슨 회사를 이 왜? 쌍용리. 예. 62년이면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슬슬 고도성장기에 들어가려고 꿈틀꿈틀 한때거든요. 그러면 건설 산업이 활발해질 거고 당연히 시멘트가 필요할 거고 쌍양회는 떼돈을 벌 거고 그래서 이제 68년에 회사를 이름을 쌍그룹으로 이제 완전히 재벌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회사 명을 바꾸게 되죠. 네, 근데 김석원 회장이 1975년에 회장 취임을 했잖아요. 네네. 네, 창업주가 10년도 안 돼서 그룹을 승계한 셈이 되거든요. 아, 그때 김성곤 회장이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아 그래요? 갑자기. 사망 직전에 뇌졸중 증세를 조금 보이셨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즈음에 폭음을 하셨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네네. 김성곤 회장 같은 경우에는 1958년부터 정치에 입문을 해서 무려 4선 국회의원입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본인이 이제 소속되어 있었던 곳이 이제 공화당이었는데 공화당 의원들이랑 사고를 한번 칩니다. 이때 내무부 장관 오치성이라고 이분이 이제 실미도 사건이 이때 벌어져가지고 해임안을 가결해야 됐었어요. 네네. 그런데 여기 가결하는데 같이 이제 빨려 들어갑니다. 아. 여당이잖아요. 아, 대통령 눈밖에 나게 됩니다. 아이 골치 아프네. 정계 은퇴를 하게 되고 4년 있다가 돌아가시게 되는 게 아마 이때 충격으로 폭음을 하고 이런 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김석원 회장은 경영할 준비가 안 되어 있었겠는데? 75년이에요. 그러면 31살 나이에 회장이 된 거예요. 앞서 이제 그 인생 그래프 보시면 75년부터 10년 동안 그래프가 우상향이거든요. 네. 그냥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1살의 젊은 나이에 회장이 됐어요, 나는. 그러면 아버지보다 더 잘하고 싶고 사세를 확장하고 싶고 그리고 75부터 86 이때가 이제 우리나라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이랑 맞물리고 우리나라 고도 성장기잖아요. 딱 맞물려서 김성원 회장 취임하자마자 이제 문어발 확장을 합니다. 중공업, 건설, 석유 사업도 했고 증권회사도 인수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정점을 찍은 게 86년에 동자동차 인수해서 자동차를 만드는 거죠. 89년에 모두가 들어본 자동차가 나옵니다. 89년 콘도 세미. 이건 대박이다. 자동차의 첨단 기술로 태어났다. 튼튼한 자동차 콘도 패밀리. 이건 들어보셨잖아요. 알죠. 네, 들어봤죠. 이게 대박이 나면서 이제 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당시에 출고 대기 시간이 3개월에서 4개월. 요즘은 사실 이 정도 금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하면 그냥 바로 받았거든요. 근데 이때는 출고 대기 시간 3, 4개월이면 굉장히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이제 자동차를 취미로 하다가 본인이 사업을 해서 성공까지 거두게 된 거죠. 근데 이제 패밀리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게 이제 패밀리카를 표방한 거거든요. 이때가 이제 중산층이 막 붐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했을 때예요. 그래서 이때 막 언론기관에서 설문조사 돌려보면 70%가 넘게 그런 거 스스로 있었어요, 당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아. 그리고 이때 중산층들이 캠핑 정말 많이 갔거든요, 이때. 이때 아무튼 레저 사업 이때 확 막 붐이 일어나고 이때였거든요. 그러니까 패밀리카를 대놓고 딱 만들었으니 반응이 좋을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자신의 꿈을 이제 이뤘다고 하는데요.
또 그게 뭔지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명한 차들. 네. 최근이죠. 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타셨고요. 김영삼 전 대통령도 계시고요. 저분은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 영국 여왕님이잖아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우리나라 이제 한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예, 안동 하회마을도 갔었고. 그때도 의전 차량으로 이 체어맨 차량이 이용이 됐었죠. 저 정도면 체어맨이 롤스를 제쳤다고 봐야 되나? 그 당시에 국회의원분들이 가장 많이 타는 차가 체어맨이었다고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고요. 기업의 총수분들이라든가 방송인 김동건 씨, 축구선수 홍명보 씨라든가 약간 중후한 이미지 그리고 특정 분야에서 정상급을 달리고 있는 그런 활동을 하시던 분들이 체어맨을 많이 타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당시에 국내 시장에 맞는 그런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됐기 때문에 전자장비라든가 편의장비 그런 측면에서도 최신 기술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당시에 경쟁차들에서 보기 어려웠던 사이드 에어백이라든가 그런 안전장비들도 잘 갖추고 있었고 그래서 어떤 소비자들한테 줄 수 있는 안심감 그런 것들은 조금 더 높은 수준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급차의 대명사죠. 아, 저희 아버지도 약간 이런 그거 딱 이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항상. 근데 김석원 회장은 자동차만 되면 진짜 세계적인 그룹이 될 것이다 생각해서 자동차를 인수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자동차는 삼성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삼성은 왜 그러냐면 1등이라고 그러는데 현대한테 계속 밀리니까 앞으로 자동차밖에 없다. 그래서 자동차를 1번으로 놓고 이건희 회장이 드라이브를 걸었고 그런데 그때 김석원 회장이 너무 많은 베팅을 하면서 자동차를 인수하죠. 인수할 때 아마 시세 2배. 2배요? 네. 그러면은 이 자동차 사업이 반드시 성공을 했어야 그렇죠. 될 텐데. 앞서 크로도 패밀리가 대박났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괜찮았는데. 사실 그때 이미 약간 회사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위층. 이게 동자동차가 그때 당시에 일본하고 기술 제휴를 맺고 있었거든요. 근데 동자동차를 인수해 오면서 그 기술 제휴를 다 끊어버립니다. 당시에 일본 상황이 어땠냐면 중산층을 위한 차량을 주로 만들었었는데 이 김석원 회장이 만들고 싶었던 건 고급차, 고급 승용차 이랬던 거죠. 그래서 1989년부터 해외 고급 세단 제작 회사에 한국 라이센스 생산 기술 제휴를 제의했는데 다 거절당했다. 그래요? 네. 그러다가 1991년 고급차에 대한 꿈은 접고요. 일단 독일 벤츠사의 트럭 같은 상용차 부분 기술 제휴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요, 경영권 침해를 제외하고요, 벤츠가 하는 요구는 다 들어주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때 저 계약 잘못했다는 얘기들 많았죠. 왜냐면은 벤츠는 안 해도 그만인데 그죠. 싹 무조건 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벤츠 요구 조건 다 들어주니까 계약 조건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았죠, 저 당시에. 네. 그래서 만들어진 차가 바로 체어맨인 거죠. 네. 그래도 유명 인사들이 이렇게 탄 거를 보면 잘 나갔을 것 같은데 도대체 뭐가 문제였던 거죠? 유명인이 한 대 사지 2대 사지는 않잖아요. 그것도 그렇네요. 당연히 빚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네. 빚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92년부터 적자가 쭉 이어지게 되거든요. 동자동차 인수할 때부터 이미 빚더미가 있는 건데 거기에다가 개발비 뭐 이런 것까지 하다 보니 부채만 3조 4천억 원, 3조 4천억 원. 와. 쌍이 때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회사가 엄청 많았잖아요. 근데 거의 유일한 적자 회사가 지금 쌍자동차거든요. 다른 데서 흑자를 아무리 내봐야 이 자동차 쪽에서 적자 내는 걸 감당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석원 회장은 자신의 운명을 건 대단한 선택을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운명을 건 선택. 운명을 건 선택. 국회의원 또 정치에 도전하는 새로운 선택, 새로운 희망. 아버지도 정치인 출신이었으니까요. 뭐 그 피가 있는 거죠. 아버지가 인생에서 사실 정치 때문에 큰 위기를 겪었잖아요. 그 위기 겪고 나서 자식들한테 했던 말이 절대 정계에는 진출하지 말아라 라고 당부를 했었다고 해요. 근데 김석원 회장이 하필 평소에 좀 정치에 관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또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정치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손을 내밀어서 그래서 1996년에 신한국당 공천을 받고 제15대 국회의원에 당선이 됩니다.
근데 선친 때와는 다르게 이때는 이제 공무원 겸직이 금지였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하면 다른 건 내려놔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그룹 경영권을 동생인 이 김석준에게 넘기게 됩니다. 근데 국회의원도 2년 만에 하나 간둬요. 왜냐? 계열사적 양회 있잖아요. 시멘트. 주력 계열사잖아요. 거기 회사 지하 창고에서 사과 박스가 발견되는데 그 사과 박스 안에 사과만 있으면 상관없는데 보시면 예. 전시 비자금 일부 싹 창고에 보관. 현금 61억 압수. 사과 박스가 25개가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사과 박스 하나에 10,000원짜리로 하면 4억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저 당시에. 저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당시에 이제 YS 때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수사하고 구속되잖아요. 전두환 비자금을 추적해가는 과정에서 쌍둥이 표착이 된 거예요. 쌍둥이 비자금의 몸통이와 같은 걸 추적을 해갔죠. 그래서 수사팀이 윗선에 보고하잖아요. 그때 윗선에서 하지 마 라고 더 수사 확대를 하지 말라고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수사팀이 그냥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 명령을 거부하고 쌍둥이의 지하 창고에 갔더니 저 신문에서 보신 것처럼 사과 박스가 있었던 거죠. 와, 액수가 엄청나네요. 엄청나죠? 그런데 김석원 회장은 일단 기소는 안 됐어요. 왜냐면 검찰은 뭐라고 보고 있었냐면 저거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세탁해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거라고 봤거든요. 김석원 회장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골프장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만났어. 1억짜리 채권 88개 그걸 주면서 현금화를 좀 해달라는 거야. 야, 내가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전직 대통령이 부탁하는데 내가 어떻게 의리상 안 해줘. 내가 그게 비자금인지 어떻게 알아. 그냥 나는 부탁만 들어줬을 뿐이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비자금이랑 명확한 증거가 없으니까 법망은 좀 피할 수 있었죠. 근데 뭐 그런 일이 있었어도 바로 회사에 복귀한 건 아니잖아요. 이때 회장은 동생입니다. 이때 이제 자동차 회사 부채가 지금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동생인 김석준 회장이 그룹을 살리려고 본인 말로는 엄청난 노력을 많이 했다. 저희 제작진분들이 연락을 해봤답니다. 김석준 회장한테. 예. 1996년에 자동차 회사를 삼성에 넘기려고 했었대요. 요때. 그래서 실제로 이건희 회장이랑 둘이 따로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횟수만 4번이었답니다. 이 쌍 자동차가 어려운 시기에 이건희 회장과 단둘이 만나는 걸 보면 이제 삼성에서 쌍 자동차를 인수한다고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네요. 뭐 이건희 회장은 요걸 노렸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흘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삼성이 쌍자동차를 인수한다는 게 사실상 거의 확정된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었는데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전직 회장 김석원 회장이 삼성에 자동차 회사를 팔 생각이 없다 이야기를 하고 그게 또 기사화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기사화가 또 되면 이건희 회장 입장에서 뭐가 돼요? 모냥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이건희 회장이 자동차 회사 인수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직접 취재를 했었거든요. 이건희 회장하고 김석원 회장은 자주 만났어요. 아주 가까운 관계였고. 그런데 김석원 회장이 그 자동차에 대한 집착, 아주 강한 집착이 결국은 두 사람이 의리도 상하게 되고 삼성에 진출을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거는 김석준 회장이 저희 제작진에게 처음 밝힐 건데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쌍둥이 자동차가 제기할 수 있는 방법. 그건 뭐냐? 벤처하고 기술 협력했었잖아요. 네. 계속 협력 관계를 강화해서 벤처로부터 투자 받는 거. 이게 이제 원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필 터졌습니다. IMF. IMF. 김석준 회장이 직접 독일에 있는 본사에 가가지고 이사회에 참석하기로 했는데 그 참석 이틀 전에 IMF가 터졌습니다. 어찌 보면 외부 요인 때문에 뜻하지 않은 대로 된 거잖아요. 그래도 이때 김석준 회장이 갖고 있었던 플랜 B가 바로 이제 대우입니다. 대우하고 접촉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 후에 대우차가 쌍자동차를 인수해 가게 된 거죠. 집안 사정은 사실 안 좋은데 어떻게 나란 일을 돌보겠어요. 그래서 2년 만에 국회의원직을 1998년에 사퇴하고 다시 회사의 경영권을 잡은 겁니다. 그러면 자동차 회사를 팔았잖아요. 그룹은 어떻게 뭐 해체가 됩니까? 1998년 국회의원에 사퇴를 하고요. 그룹으로 이제 복귀하잖아요. 그때부터라도 그룹을 한번 살려보겠다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회사를 팔았어도
빚이 정리가 잘 안 됐나 봐요. 그러니까 회사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국내에 있는 채권단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석원 회장의 경영권까지 박탈해버립니다. 근데 끝이 아닙니다. 아, 그래? 또 있어요? 그 이후에도 이제 감당하기 쉽지 않은 일들이 줄줄이 터져요. 첫 번째로 위장 계열사 4군데에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고요. 2011년엔 이 폐암 수술도 받게 되고 또 안타까운 일이지만 같은 해에는 이제 둘째 아들이 스스로 또 목숨을 끊는 아이고, 그런 그랬구나. 일을 겪으면서 사실 개인적으로도 되게 힘든 그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